예, 그럼 여기서 관련해서 저희 전문가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박원군 이화여대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에이펙 정상회 의장으로서 이제 CEO 서밋에 특별 연사로 올랐고 이제 조금 전 저희가 김해공항의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본 것처럼 이제 30분 뒤쯤이면 트럼프 대통령도 오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도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열리게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지난 8월에서 미국에서 두 정상이 만난 이후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정말 최단 기간에 만나는 건데 그 의미부터 좀 짚어보죠. 매우 중요한 회담이죠.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관세 문제가 걸려 있고 또 그거 외에도 에이펙이라는 매우 중요한 다자 체제에 우리가 호스트를 하는 이런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처음에는 뭐 심지어는 1박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를 많이 긴장시켰는데 그래도 1박을 하고 아쉽게도 여전히 에이펙 개막식에는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에이펙과 관련된 방금 나온 이제 기업인 서밋에서 연설을 하는 등 에이펙에 나름대로 참여하는 모습은 보여주는 것이고요. 말씀을 계속 나누긴 하겠지만 이 관세 협상 지난 7월 22일 날 우리가 잠정 합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적지 않은 쟁점들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번에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 수준 좀 매듭을 짚고 갈 필요는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아무리 실무 협상을 잘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몇 번 보지 않았습니까? 숫자를 직접 고치는 결국은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고요. 도착 장면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 국빈 방문을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어떤 뭐 좀 특별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국빈 방문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보통 임기 때 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국빈 방문만 보통 하도록 그런 식으로 그 일반적인 우리의 외교상의 관례가 그렇게 정착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통상적인 예우가 다릅니다. 일단은 그 군 의장대 사열이 포함이 되고 21발의 예포가 발사되는 그리고 마중 나가는 것도 아마 조현 외무장관이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예우를 해주는 것이고요. 다만 저도 들어오기 직전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 이 국빈 방문의 가장 핵심은 사실 국빈 만찬이거든요. 우리 대통령도 가서 미국에 국빈 방문할 때 이제 만찬이 가장 하이라이트 같은 건데 만찬을 한다면 오늘 저녁밖에 없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국빈 만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스케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 도착을 하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국빈 방문으로 김해공항에 내리게 된 이후에도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경주공항으로 백악관 전용 기조 이제 마리넌을 타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방탄 리무진인 더 비스트 등을 타게 되는데 지금 경주도 그렇고요, 김해도 그렇고요, 방어 수준도 굉장히 높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현장 분위기 저희도 봤던데 뭐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것이 꼭 트럼프 대통령 외에도 이게 21개 경제 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국가들 아이펙에 참여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반드시 국가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국가 정상급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기 때문에 가포 비상 경계령이 당연히 내려져 있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뭐 불상사가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우리 호스트 국가로서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이런 경호와 또 이런 의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잠시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로 오게 될 것이고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또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뭐 여러 의제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관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뭔가 이렇게 거리가 좁혀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오늘 매듭이 좀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송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매듭을 지을 필요는 있다. 근데 여러 가지 협상의 진행 상황은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7일 날 블룸버그 통신이랑 했던 거기에 보면은 여전히 주요 세부 사항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투자 방식이라든지 투자금, 투자 일정, 손실 부담, 이제 이익 배분 여전히 다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합의를 위한 합의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국이 불리하지 않게 그런 일정을 끌어가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결국 핵심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 1,500억 달러는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선업 생태계가 미국은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국이 다시금 만들어주는 거니까 당연히 투자의 주체는 한국이 되기 때문에 1,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행사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2천억 달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2천억 달러를 자신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갖고 쓸 수 있는 선수금 형태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간의 협상을 통해서 조금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씩 8년간을 총 2천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것을 요구를 했고 반면에 한국은 10년에 걸쳐서 연간 150억 달러 이하로 투자를 한다. 한국은행에서 얘기하기는 우리가 연간에 쓸 수 있는 외환이 달러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의 외환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차이는 나중에 이것을 원금을 회수할 때 어떻게 이익을 배분하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90%를 가져가고 한국이 10%인데 우리는 최대한 반반 정도의 이익 배분 필요하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분명한 차이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상회담이 필요하고 거듭 말씀드린 일종의 매듭이 필요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갖고 오더라도 자기가 정상회담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가 봐왔습니다만 그 안에서 일단 뭐 이건 좀 보여주기식도 있었습니다만 판에다가 줄을 그어서 뭐 네. 숫자를 바꾸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결정은 본인이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잘 협의를 해서 지금 한 50억 달러 그리고 한 2년 정도의 그 기간 차이가 있는 것을 최대한 좁히고 또 필요하면 통화 스와프를 사실상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네.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체결을 한다든지 쉽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저는 일정 수준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시간이 우리 편이 결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품목별 발세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가 25%의 관세를 받고 있는데 우리랑 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10% 적은 관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아차나 현대차 같이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2분기에 1조 6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넘어가서 미국에 있던 재고가 더 없어질 경우에는 이게 더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면 더불어서 같이 있는 부품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서 이거 사실은 트럼프가 이런 걸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를 활용해서 오기 전에 하는 얘기가 우리는 아직은 이게 협상 타협을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는 거의 다 뭐 예, 타결이 예, 됐다. 예. 이것도 온도차가 일종의 있었어요. 협상술 같이 보이거든요.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 시각 김해공항 모습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으로 이제 도착한 후에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또 어떤 방식으로 협상에 임할지 굉장히 관심이 쏠리는데 아직은 어쨌든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안보 협상과 관련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안보 합의문을 먼저 지금 발표하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안보 협상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문서 작업은 다 돼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미국이 이걸 좀 받아들일지도 궁금하고 관세와 안보를 묶어서 이제 저희가 협상 최종적으로 하는 게 유리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나눠서 했을 때 또 차이점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 안보와 관련된 것은 지난번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상당 부분 서로 이미 합의가 됐다라고 예. 알려지고 언론에 나온 내용들만 보면은 몇 가지가 확인이 되죠. 일단 국방비를 우리가 3.5%로 증액을 한다. 근데 기간을 정확히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5년 내에 3.5% 증액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한국한테 결코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증감이 한 7에서 8%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현재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5년이면 자동적으로 3.5% 정도 이상의 국방비 증액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원래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원자력 협정 개정인데 이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이 원했던 것이고 사실 미국이 굉장히 이건 또 나름대로 강경한 입장을 국무부에서 갖고 있는 예. 이 팀들이 있습니다. 이 비확산을 원치 않는 팀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벽이 높은 그런 협상이었지만 이번에 그 정부에서 나온 위성락 실장의 얘기도 들어보면은 상당 부분 핵 연료 농축이라든지 혹은 또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을 많이 가져갈 것이다. 심지어는 일본 수준까지도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드는데요. 이거는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될 필요가 한 작업이긴 합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굉장히 큰 변화다. 우리 정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에 한 20% 수준까지의 농축을 가능하게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사용 후 핵 연료 처리거든요. 플루토늄 처리인데요. 이것은 전 세계 미국이 핵에 대해서 한국처럼 원자력 협정을 양자 간에 맺은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일본만 이 핵 사용 후 핵 연료 농축 플루토늄에 대한 재처리를 허용한 국가가 유일하게 일본입니다. 예. 근데 그다음에 한국이 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의미. 사실은 상업적 의미 외에도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 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 물론 그걸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소한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 지금 문서에 서명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게요. 지금까지 나온 안보 협의에 알려진 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근데 한 가지 여전히 우려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늘 있는 게 한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많이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고 최근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재작년에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특별협정이라 해서 한미가 방위비 분담 협정 12차 SMA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열려 있죠. 현재로서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과정을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담보 문제를 끌어집어내고 얘기를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방위비 분담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국을 압박하게 되면 우리는 이 경제 관세 문제와 더불어서 분담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까지의 이중고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뭐 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적절한 판단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늘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서 이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과 히토류와 관련한 이제 서명을 한 부분이 좀 눈에 띄어서요. 혹시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도 좀 적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도 굉장히 필요성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2023년 기준으로 한국 히토류 금속 수입 중에요. 약 95.1%가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고 또 히토류 금속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84.3%가 중국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을 지금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채굴뿐만 아니라 정제해서 완성품까지 모든 공급망을 사실상 중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중 관계에서 이 히토류를 갖고 중국이 한국을 향해 뭔가 압박을 가하진 않지만 미국 사례에서도 봤고 일본 사례에서도 봤기 때문에 한국도 이 가능성은 늘 있다. 그렇다면은 대체하는 형태의 공급망을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고요. 이미 일본과는 협의가 됐고 호주와도 합의가 된 상태니까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 얘기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한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간 발전시켜 놓은 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는 한 발 더 내닫는 그런 또 하나의 합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유리한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공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영상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어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군 항공모함을 시찰하기도 하고 또 일본 측에서 황금 골프공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 측에서도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하기로 했는데 외국 정상이 왔을 때 지금 보이는 화면이네요. 금관 모형에 이제 도금이 된 걸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한다는 건데 정상이 왔을 때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경우가 뭐 덜어 있는 건 봤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아니 방문국에 특히 국빈 방문일 때는 선물에 당연히 신경을 쓰죠. 특히 이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다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개별 국가의 문화나 역사나 기술 등을 상징하는 기념물들을 주는 것이고 이 부분도 보니까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외국 정상에게 주로 주는 것이 도자기가 한 28%, 금속 공예나 칠보 제품이 한 13%. 이건 역시 우리의 전통을 나타내는 그런 물건들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데 다만 트럼프 시기에는 더욱더 신경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트럼프의 이 거친 어떻게 보면 일방주의적인 그런 관세를 비롯해서 경제와 안보의 요구에 대해 대응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뭔가 마음을 사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도 다카이치 총리가 대접했던 것도 그렇고 쓰는 단어 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다. 제 귀에 들어온 단어 중에 하나가 미일 동맹이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골든 에이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 표현인데 이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2기 취임식에 썼던 얘기거든요.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따와서 트럼프 귀에 딱 들어오는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발언들을 같이 쓴 거니까요.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매우 섬세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금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가 좋아하는 색입니다. 그리고 백악관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금색으로 치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향을 맞춰주는 것 또한 또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잠시 뒤에 이제 비행기에 내렸을 때 이제 우리의 의전 또 나아가서 지금 말한 이런 선물들을 받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뭐 아직 뭐 구체적인 일정이나 동선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오늘 이 에이펙 CEO 서밋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상당히 좀 궁금한데 어떤 부분에 좀 포인트를 줄 것 같으세요?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걱정? 왜냐하면 트럼프 예. 대통령은 다자협의체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올 초에 있었던 다보스 포럼이라고 제일 큰 경제 포럼에서도 얘기했던 걸 보면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얘기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얘기도 했고 현재 있는 이 경제 제도 자체, 경제 체제 자체가 미국한테 매우 불공정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율도 조작하고 있고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거든요. 그리고 지난 1기 에이펙 때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보면 찾아보니까 공정성, 규율 준수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원래 에이펙이 목적으로 하는 2040년까지 하나의 큰 경제 공동체 거기에는 당연히 자유무역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이 오히려 트럼프는 이런 식의 큰 협정, 다자협정이 주권을 제약한다. 그런 걸 읽을 때 에이펙 회의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한 걸 보면은 미국의 무역 투자 정책이 매우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적용됐다. 특히 유럽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자협력보다는 미국 우선을 중심으로 했고요. 또 하나 트럼프의 특징이 이게 뭐 사실은 에이펙이면 전 세계를 향해서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미국 국내용 메시지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두 부분을 볼 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에이펙의 그런 기본 정신이라든지 그런 자유무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상당 부분 강조가 덜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부분이 이제 첨가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뭐 직접적인 언급 없이 미사일 발사라던가 뭐 여러 우회적인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낸다던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무언가의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또 어제 서해상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험 발표했다. 이 시기에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적극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 했죠. 그간에 나왔던 단어들, 그간 했던 발언들이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전과는 좀 차별화되는 것. 첫 번째는 북한을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본다.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sort of nuclear power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것은 북한의 핵을 인정한다라는 명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전보다는 그 가능성을 조금 더 연 표현은 맞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제재에 관해서도 제재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면 제재를 완화하거나 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거 외에도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그리고 맞습니다. 자기가 있는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얘기들은 다 했는데요.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답은 방금 말씀하신 어저께 발사했다 하는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전략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전략이라는 것은 그 안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을 전략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좀 더 충족을 하라. 그 조건은 뭐냐면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핵을 위해서 핵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다 공신력 있는 선언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적대시 정책, 미국이 북한한테 하고 있던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를 해라 하면서 늘 얘기를 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전개의 중단 같은 거. 그것이 회담을 위한 최소의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 마주치지 않은 것이고요. 그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2019년 6월이 생각나겠죠. 그때도 32시간 전에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한국을 간다 하면서 불러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때 그래서 만나갖고 북한의 입장에서 뭔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냐?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일종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그 회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같이 아무런 준비 없이 다시금 만나는 것은 그간의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받기 어려운 그런 카드다. 그래서 아직도 뭐 가능성을 제가 이제 완전히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굉장히 낮은 가능성을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가능성 말고 필요성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트럼프 그다음에 김정은 둘에게는 만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누가 더 높은 상황입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이긴 하지만 분명히 만나긴 만날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평화를 갖고 온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생각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북한의 문제는 1차 때, 1기 때 해봤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거고 또 그만큼 30년 이상 오래된 풀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뭔가 해결해 보겠다. 이게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고 이건 또 실질적으로 그냥 둘 경우에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대한 정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안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생각이 좀 복잡할 겁니다. 특히 요 며칠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도 응답인 거지 않습니까? 그쵸. 안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럴 경우에 트럼프 같은 인물이 과연 가만히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2017년 같이 강력한 압박을 북한한테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에 자기가 푸틴과 또 시진핑도 만났는데 만약에 그 트럼프까지 만난다면 한 해에 정말 세계의 가장 강력한 3명의 지도자를 다 만난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올라간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북한에서는 이른바 백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나 미국같이 북한한테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국가들이 대화를 구걸하러 왔다. 그러니까 백기를 두고 대화를 구걸하러 왔기 때문에 자신이 만나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는데 글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같은 현 시점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더라도 만나는 것보다는 안 만나는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참
속내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의사를 떠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눈치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관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중이 이번 회담에서 관세 동결을 넘어서 지금 확전하는 거에 자제한다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서로 의사교환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보도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상당 부분 뭔가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물론 이 합의가 계속되는 합의는 아닌 거고요. 한 1년 정도의 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토류에 대해서 1년 정도 중국의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을 풀고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은 미국이 중국한테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을 여전히 유예하는 그래서 스카페센트 재무장관의 표현이 귀에 들어오던데 일종의 프레임워크,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현재로서는 이 틀 밖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달 협상에서 125%, 140%의 관세를 각각 상호 부과를 해버렸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유의미한 경제적인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가 이제 30%, 10% 정도로 관세를 낮추고 그것이 90일 단계로 계속 유예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년 정도 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다고 이것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문제가 무조건 다 해결됐다라고 볼 수는 전혀 없는 거고요. 이 기간 내에서도 역시 부딪힐 가능성은 있고 그래서 큰 틀에서 이 거래적 갈등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도 시진핑 주석을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었다 이런 표현도 썼던데 네.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뭐 어떤 입장을 좀 취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어려운 입장인 것은 분명하죠. 양쪽에서의 압박을 다 받고 있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인 거고 그렇다면 한국은 사실은 보다 이제 굳건한 안보, 안미 경중이라는 것은 안 된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으로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났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 핵 위협이라는 안보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를 통해서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안보에 대해서 철저한 한미 간의 공조는 지속되고 강화될 필요는 있다. 근데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 위험 축소, 영어로 디리스킹이 중국과 필요하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나눴던 히토류의 공급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도 매우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는 여전히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도를 해서 공급망을 첨단 그 분야에 대한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한국은 그쪽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긴 합니다만 안보 분야에 대해서 동맹을 확실히 하고 경제는 좀 디리스킹을 통해서 중국 리스크를 줄이되 완전한 단절을 피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도 이제 우리와 또 회담을 합니다. 정말 많은 회담이 있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드는데 글쎄요, 일본과도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식으로 어떻게 보면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이야기 나올 수 있을까요? 다카이치 사나의 그 총리 신임 총리가 잘 알려진 굉장히 강성 우파의 정치인이죠. 아베의 그런 예. 레거시를 다 이어받은 그런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런데도 본인이 총리가 되니까 굉장히 전향적인 입장을 많이 밝혔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한국 화장품을 쓴다라는 약간 뭐 그런 예.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간에 구축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른바 한국과 일본의 셔틀 외교. 이 셔틀 외교가 계속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한일 관계는 관리해야 할 관계입니다. 너무나도 서로 간에 풀지 못하는 과거와 어떻게 보면 현재의 숙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의 소통 라인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에이펙 회의를 계기로 해서 그런 소통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상회담 순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 있고
한일 정상회담 있고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순서가 좀 미치는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 이게 그렇게까지 보기가 쉽지 않은 게 이것은 에이펙이라는 다자 체제에서 하는 그 양자 간의 정상회담은 원래는 이제 풀 어사이드라 해갖고 좀 약식 회담이 많습니다. 예. 근데 이번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려 중국과 미국 두 곳이랑은 같이 이걸 국빈 방문으로까지 처리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본과의 대화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사안에 대해서만 일단 한일이 좀가 합의를 해놓고 첫 단추를 깨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한국과 일본은 말씀드린 셔틀 외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관련 내용 저희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